네, 안녕하십니까. 주영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6강 진시황과 군현제라고 해서 진나라의 역사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은 진나라는 존속기간도 짧고 한나라라고 하는 시기와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낀 사이 정도로 생각하기 좀 쉬운데요. 제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진나라를 공부할 때 좀 되게 단답식으로 공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진나라, 진시황은 통일 정책을 펼쳤고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만들었고 유가를 탄압했고. 근데 그렇게 공부해서는 앞으로는 좀 임용을 대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임용 출제 경향을 제가 뭐 이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본 결과로는 동양사는 확실하게 막 그 구석구석에 있는 어려운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러한 케이스나 사례나 인물들이나를 가지고 문제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자료나 사료를 이렇게 꼰다 그럴까요? 좀 어렵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답을 도출해내는 과정을 좀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출제가 돼요. 동양사는 그래요. 그게 특징이에요. 이게 그런 면에서 서양사랑은 다르죠. 서양사는 정말 개론서나 이걸 꼼꼼히 읽어서 구석구석에 있는 얘기들을 다 캐치를 해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지만 동양사는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조금 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진시황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가령 예를 들면은 진시황을 공부하실 때 개론설대로만 외우시면은 뭐 시험을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가장 유명한 게 만약에 황제 칭호의 발명이라고 치면 황제 이렇게 쓸까요? 황제 칭호의 발명이잖아요. 근데 진시황은 황제 칭호를 만들었구나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이 황제 칭호가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이야기들, 그 과정까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황제긴 황제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여기서 이게 어디서 그렇게 나온 건지, 그러니까 한 발자국 좀 더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야. 그쵸? 그럼 예를 들면 두 번째로는 이게 아마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토픽이 진시황일 테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진시황의 모든 통치 과정의 핵심에 있었던 사람은 이사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사를 공부하실 때도 사실은 단순하게 뭐 법가 이 정도로만 외워서는 안 되고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사의 그 법가적인 통치술, 그리고 황제 지배체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사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간축핵서? 우리 수업 시간에 이제 다루긴 할 건데, 혹은 이사의 독책술? 독책술 이런 거 시험 내기 딱 좋거든요. 독책술. 이런 거 진짜 시험에 내기 딱 좋습니다. 근데 이사는 그냥 법가라고만 넘어가면은 이런 포인트들을 놓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진나라는 팩트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사실관계 자체가 어렵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진시황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막 내면은 여기서 만약 진짜 어렵게 내잖아요. 진짜 어렵게 만약에 제가 고대사 전공자로서 문제를 내라고 한다고 치면은 진짜 막 진시황이 몇 차례 전국을 순행하거든요. 순행하는 과정에서 남긴 각성문 이런 거 자료로 주고 나서 진시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자국 더 가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그겁니다. 그래서 진나라 시대의 맥락은 사실은 뭐 진시황과 이사가 다예요.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한 발자국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 강조점입니다. 그래서 개론서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보시죠. 먼저 들어가기 전에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춘추 말 이래로 C족 공동체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각 국들은, 춘추 전국 시대 각 국들은 이제 어떤 개별 인민들을 직접 파악하는 방식으로 어떤 여러 가지 개혁들을 추진해 왔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의 최종적인 완성이 아마도 이 제민지배 체제일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민지배 체제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기존의 C족 공동체 사회, 기존의 읍들이 C족 공동체 단위로 1읍이 하나의 C족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국가가 국토의 전역을 장악하는 방식은요, 각각의 읍의 C족 공동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될 거예요. 하지만 춘추말 전국시대가 되면 이 1읍당 하나의 C족이라고 하는 이런 C족 공동체 단위가 해체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되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도 걷어야 되고 군역도 걷어야 될 테고, 그러면은 국가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 체제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혹은 인민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말 그 개별 읍 단위의 인민들의 호적과 토지들을 모두 조사해서 파악하는 형태. 그렇게 되면 기본 전제는 첫 번째로는 각각의 인민들은 동등한, 동질적인, 그러니까 이 동질적이라고 하는 뜻이 제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민. 동질적인 개별 인민들을 파악해서 지배한다라고 하는 제민지배 체제가 완성될 겁니다. 진나라에서는 상항의 변법이 그것을 위한 작업들이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나라는 정말 개별 인민들을 모두 파악하고, 그리고 기존의 C족 단위의 재산들, C족 그러니까 문중 땅 생각하세요. 문중 땅. 지금 문중 땅 생각하세요. 옛날에는요, 이 하나의 읍이 하나의 C족이잖아요. 그러면요, 아침에 해가 딱 뜨면은 이 읍에 사는 이 C족 공동체 사람들이요, 농사를 지러 가요. 누구 땅에? 내 땅이 아니에요. C족의 땅. 그쵸?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읍이 이렇게 있으면은 읍 주변에 농경지들이 있겠죠. 이거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개인에게 있어요? 아닙니다. C족에게 있다고요. 응? 그러니까 상황이 천맥제를 통해서 이 C족 공동체의 공동재산, 그러니까 문중 땅을 다 개별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작업들을 해야죠. 그래야지 이제 세금을 걷죠. 그러니까 상황의 변법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C족 공동체의 공동재산을 개별 호 단위로 구분해줬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문중 땅을 문중이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모든 문중의 사람들에게 다 N방에서 나눠주라는 게 상항의 개천맥과 관련된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면 C족 공동체 단위의 지방의 구성은 완전히 깨지겠죠. 그리고 국가는 그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고, 누가 얼마 가지고 있고, 누가 얼마의 땅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세금을 걷고 징수하고 군역을 징수하고 나중에 정말 노동력을 증발하는 것까지 가능해질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게 완성되는 게 이제 진나라예요. 그러면 진시황이 마련해 놓은 그 열매를 그대로 누린 사람이 바로 한고조 유방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황제 지배 체제의 완성이라고 한다는 측면을 보면은 진나라의 이러한 전사를 기억하셔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임용에서 여러 자료들이 나올 거잖아요. 여러 자료들이 나오는데 그 자료의 출처가 수지 진간, 이하 진간, 박마탄 진간, 앙록소원 진간, 이건 좀 다 진나라 시대의
사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호지 진간은요, 어떤 특징이 있는 진간이냐면요, 만약에 수호지 진간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요,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될 게요, 진율이에요. 진나라의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법가사상이잖아요. 이 진나라의 법률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리고 그 법률의 실제 적용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사료가 적용 과정. 그게 바로 수호지 진간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사료예요.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호지 진간 그러면 지금 법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하 진간도 되게 중요한 사료인데요. 이하 진간은요, 호북성의 이하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진간이에요. 근데 이 진간은 특징이 뭐냐면은 지방의 그 현 단위의 행정문서들 있죠. 이하 진간은 그 행정문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하 진간 하면 뭐가 딱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관료제에 대해서 묻고 있나? 얘가 법률이면 법률 혹은 진율을 물어보는 거라면 수호지 진간이, 이하 진간은요, 지방의 현 단위에서 조세를 어떻게 걷고 이걸 중앙정부에 어떻게 올리고 노동력을 어떻게 징발하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이러한 구체적인 현 단위의 지방 행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료가 바로 이 이하 진간입니다. 박마타 진간은 그냥 그 진나라 시대의 그 인민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넘어가도 되고, 앙록서원 진간은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앙록서원 진간은 별건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률 문서에 대한 기록들이 많아요. 진나라의 목가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앙록서원 진간이잖아요. 이것도 그 앙록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장에서 매입한 진간이에요. 그래서 앙록서원 진간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진나라 시대의 사료, 가장 대표적인 게 수호지 진간, 이하 진간 두 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을 물어보느냐, 관료제도를 물어보느냐, 이런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료에서 만약에 보시면 나중에 임용해서 딱 이 이 단어를 딱 보시면 딱 그 느낌이 와야 돼요. 이게 감각이에요, 사실은 감각. 좋습니다. 네, 황제 지배 체제의 성립을 살펴보시죠. 그래서 진나라 시대 공부하실 때는 그냥 황제 지배 체제라고 하는 이 단어를 그냥 때려 박으세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예요. 이 한 단어로요, 진나라의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단어입니다. 황제 지배 체제의 성립이라는 게 사실상 제민 지배 체제가 완성돼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혹은 다른 말로는 편호 제민 체제, 이게 연구사적으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제민 지배 체제,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된 이후에 전국을 통일하고 황제 지배 체제가 성립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의 결과물이에요. 같은 뜻 같지만 사실은 좀 조금은 달라요. 어쨌든 진왕정의 즉위 과정을 보면은 사실은 진왕정의 아버지는 장량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애초에 이 사람은 그 진나라의 그 재위 계승 서열에서 굉장히 낮은 사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 조나라의 인질로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장량왕에게 접근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여불위입니다. 오타네요. 여불위입니다. 그리고 여불위 하면 그냥 같이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는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여시춘추입니다. 써두세요. 여시춘추. 이게 바로 여불위가 이제 자신들의 빈객들을 동원해서 만든 일종의 대백과사전이에요. 대백과사전인데, 이 책의 특징은 바로 어떤 그 제자학 혹은 여기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냐면 황로 사상이 반영된 그러한
저서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불위 하면은 여시춘추라고 하는 요 책도 꼭 같이 기억을 해 둡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여불위는 기본적으로는 대상인 출신이에요. 상인 출신이고 이 사람이 자초를 그 인질 생활을 하던 자초를 보고 이 사람이 블루오션이다 혹은 그걸 뭐라 그러지? 그 주식에서 저평가돼 있는 그 뭐지? 저평가주다. 저평가 주식이다 생각해서 이 자초를 재력으로 엄청나게 서포트를 합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어가지고 이 사람의 명성을 올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올려서 결국에는 본국에 복귀하고 그 이후에 즉위할 때까지 음으로 양으로 돈으로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당연히 자초가 장양환이 된 이후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자산을 요구하겠죠. 실제로 여불이는 이제 승상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이제 요게 이제 조금 뭐랄까 역사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좀 재밌지도 않지만 그런 얘기가 있는데 여불이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애첩이 있었어요. 이 애첩을 자초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쵸? 근데 이 애첩이 공교롭게도 자식을 낳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후에 진시 황제가 되는 진왕정입니다. 여기서도 여성 부정 서사가 나타나죠. 뭔가 이러한 그 부덕한 황제의 출연에 부도덕한 여성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도덕적인 평가를 하는 거죠. 비판을 하고 하는 건데 이게 적절할지는 않겠지만 이전에 한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불이는 장양왕 사후에 어린 정이 왕의 진왕의 즉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을 대신해서 그의 모친이었던 화양태우 바로 이 애첩 이 사람과 함께 승상으로서 이제 국정을 총괄하게 되는데 이후에 진왕정이 관례, 이제 성인이 돼서 관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도옹으로 가서 이제 관례를 치러야 되거든요. 그 사이에 노예가 함양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이 노예의 반란 적어두세요. 노예의 반란입니다. 란을 계기로 여기에 연관돼 있던 여불이가 실각하고 조태후가 유폐되는 이 화양태후가 유폐되는 사건 그리고 진왕정이 정권을 확립하게 되는 그 과정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계속 여성 부정 서사가 계속 나타나요. 노예의 반란. 근데 이거는 그냥 뭐랄까 그 역사에서의 가십이라고 하지만 이 노예의 반란이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역사적으로 읽어보면 노예의 반란 이후 여불이를 실각시키고 이어서 어떤 조치가 발령되느냐 바로 축갱령과 축갱론입니다. 그러니까 진시황이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는데 측근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조치가요. 진나라 내부의 외국 출신의 관리들, 외국 출신의 지식인들을 추방한다라고 하는 조치예요. 축갱령은 바로 그 조치입니다. 진나라 내부의 외국 출신의 관리들을 모두 추방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진시황의 아직 진시황은 아니죠. 그 진왕정의 축갱령입니다. 축갱령. 좀 안 맞잖아요. 그쵸? 아니 노예가 반란을 일으킨 거랑 아니 외국인을 내쫓는 거랑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뒤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발해서 이사가 올린 반박문 혹은 그것을 중단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축객론을 발표하는데 사료에서는 간축객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축객서.
축객서에 대해서 간언을 올린다라고 하는. 그래서 만약에 시험 이 시대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이 축객론과 축객론에 관해서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거 굉장히 높습니다.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 나와서도 이상하지 않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진시황의 조치가 왜 축객령이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여부리와 노예의 빈객이 대부분 타국 출신자다. 아니, 그거랑 무슨 상관인가? 아직 좀 아리까리 할 거야. 아리까리 할 거예요. 이거를 이해하려면요. 사실상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춘추 전국시대 이래의 시족 공동체의 해체와 해체를 살펴봐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까지는 읍단위의 어떤 그 민간, 그러니까 그 읍단위의 그 피지배계층들의 시족 공동체의 해체를 살펴봤다면요. 사실은요, 다른 층위도 있어요. 지배계층 내부에서도요, 시족 공동체적 질서가 분열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전에 춘추 전국 시대에는 하나의 제후국이 시족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이 제후국에 제후가 있을 텐데, 이 제후의 권력의 기반은 뭡니까? 시족이죠. 경과대부라고 하는 시족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전국시대를 지나면요, 이제는 더 이상 이러한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후가 있겠지만, 똑같은 제후국이라고 칩시다. 제후가 있겠지만 이 제후의 권력을 능가하는 특정 정치 세력들이 생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정치 권력의 기반이 뭐냐? 혈연일까요? 신흥강자라고 칩시다.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의 권력 구조가 생겨난 겁니다. 뭐냐? 바로 이 빈객이라고 하는 사적 충성관계예요. 사적 충성관계. 여부리와 노예는 이 사람들의 권력 기반이 시족 공동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부리와 노예가 돈을 줘가면서 키운 수천 명의 식객들, 그리고 이 빈객들, 이 사람들이 바로 노예와 여부리의 권력 기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배계층 내부에서도 더 이상은 이제 시족 공동체적인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형태의 사적 충성 관계가 나타날 테고, 이게 좀 더 정밀화되는 과정에서 관료제가 출현하게 될 거라고요. 관료제. 그럼 황제의 입장에서는, 진왕정의 입장에서는 진왕정이에요. 국내에 황제인 내가 있는데, 아직 황제는 아니에요. 왕인 내가 있는데, 왕 이외에도 여부리라고 하는 애가 사적인 충성 관계를 이용해서 세력을 증가시키고 있고, 노예라고 하는 이 친구도 사적인 관계를 통해서 권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이 사적 관계, 사적 충성 관계. 그러면 만약에 진나라 내부에 어떤 혈연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여부리와 노예에게 충성을 하겠냐고요? 진왕정에게 충성을 하겠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적 충성 관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요, 어떤 그 출신이 대부분은 외국일 거라고요. 진나라 내부에 혈연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거라고요. 무슨 얘기냐면은 외국인을 출방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사적인 충성 관계를 해체하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적 공동체의 해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피지배계층, 어떤 읍단위의 피지배계층 내부에서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배계층 내부에서도 그런 원리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이 추객령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이 여부리와 노예의 권력 기반의 근간이 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적 충성 관계에 의존한 어떤 권력 형성이 전국말 이래에 지속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이에 이사가 반대하며 간축객서를 상서합니다. 이게 사기의 전문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여부리의 실각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황로 사상의 쇠퇴와 그리고 새로운 법가 사상이 법가적 통치로 전환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간축객서를 한번 보시죠. 아마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은 간축객서에 이 사료가 나올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 말고는 간축객서를 읽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사기에. 사실은 이게 수미가 일관된 문장인데 이 한 문장만 볼까요? 신문 이의 축계 신문 이의 축계 절이위 과의 신이 사료 강독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일단은 앞에 오는 단어가 명사형일 때는 그게 주어예요. 이게 무조건이야. 그래서 SVO라고 생각하시면은 사료 강독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한문 강독은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앞에 일단 명사형이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럼 주어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동사예요. 그러면 문이 동사입니다. 신이 들은 거예요. 동사 뒤에는 다 목적어입니다. 뭘 들은 거예요? 지금 관리들이 그 빈객들을 몰아낼 논의 이의 축객, 물론 목적어 안에서도 VO 서술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절은 기억해 두세요.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절은 화자가 본인을 낮출 때 쓰는 단어예요. 절. 미천한 소인이 이위는 뭐 생각하다 여기다 뭐 이런 건데 신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잘못된 얘기들을 쭉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도 신, 절, 이위, 과의. 이 소신이 이 생각하기에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해서 얘기하는데 내용을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진나라를 부강하게 한 것은 이 빈객들이고 이 빈객들 내쫓는다는 것은 진의 힘을 약하게 하고 다른 제후들에게 도움을 준 행위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뭐 명확한데 지금은 도리어 백성을 버려 적국을 돕고 빈객을 쫓아내어 다른 나라의 제후들을 이롭게 하여 천하의 선비들로 하여금 감히 서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발길을 싸서 진에 들어오지 않게 하고 있으니 이는 도적에게 병기를 빌려주고 도둑에게 양식을 대주는 것입니다. 무릇 물건은 진에 선하지 않았더라도 보배가 될 만한 것이 많고 또 선비 또한 진에 선하지 않았어도 충성을 바치려는 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객들을 쫓아서 적국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손산시켜 원수를 돕고 있으니 적을 돕고 있으니 안으로는 스스로를 비우고 밖으로는 제후들에게 원한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축객령에 대해서 이사가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그러한 상소를 올린 거고요. 결국엔 축객령은 취소가 되죠. 다음 천하통일입니다. 이후 진왕정은 한위조연제 초에 7웅두를 6웅이죠. 둘레 6웅두를 차례로 멸망시키고 전국을 통일하는데 그것이 대략 기원전 221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왕정이 전국을 통일하는데 10년 걸린 거예요. 10년. 기원전 2030년 정정 230년서부터 기원전 221년까지
10년 만에 전국을 통일하고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진시황 본인으로도 엄청난 자부심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질만 했겠죠. 다음 황제 칭호의 제정과 시호제의 폐지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의 통치에서 황제 칭호 제정, 시호제 폐지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십시오. 전국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 이후 진왕정은 왕을 대신할 칭호를 결정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에 왕관, 어사대부였던 풍겁, 정유였던 이사 등이 이제 논의 끝에 상주를 내서 제안한 황제의 칭호가, 그러니까 제왕의 칭호가 사실은 태왕이 출발이었습니다. 태왕. 근데 진왕정이 태왕에서 태자를 빼고 황자를 붙여서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결정했습니다. 요건 시마2에서 좀 다뤄야 될 얘기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태황이라고 하는 칭호 대신에 진왕정은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조금 한 발짝 더 들어가는 건데요. 이 황제라고 하는 칭호가 말 그대로 가면은 황황한 상제냐,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은나라 시대 이후에 어떤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그 최고 신이었던 제냐예요. 황제를 만약에 이 황자를 형용사로 보면 황황한 상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번의 의미는요, 사실상 어떤 지상에 군림한 군주의 의미보다는요, 종교적 어떤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절대자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정말 그 우주 만물을 통괄하는 그 신인 제의 현재의 그 지상의 재림의 의미를 가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삼황오제를 줄임말이다 라고 치면, 삼황오대를 줄임말이다 라고 치면은 황제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는 어떤 그 종교적 그 우주 만물의 신이라고 하는 의미는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 2번에 따르게 되면 정말 지상의 최고 존엄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 의미가 될 테고, 그렇죠? 만약에 1번이라고 치면 신적 권위를 갖는 우주 만물의 최고 존재가 될 거고요. 요거는 시마2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도요, 이거랑 얘기가 갈려요. 근데 여기에 좀 더 그 힘이 실리는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어쨌든 황제라고 하는 칭호는 태왕이 처음 제안됐었다. 그리고 이것이 황제로 결정이 됐는데, 황제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종교적 권위까지 포함하는 통치자냐, 아니면 그 현실 세계의 최고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느냐로 한정되느냐, 요 논의는 있다. 그 태왕이라고 하는 단어 꼭 기억해 두십시오. 태왕 대신 황제가 결정됐다. 오케이? 자세한 건 시마2에서. 다음 관련해서는 황제 칭호와 관련 칭호를 결정하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한 사료들이에요. 이런 사료들이 아마 시험에 나오면 이런 사료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천하가 지금 안정됐는데 이제 명칭을 바꾸지 않는다면 천하의 통일을 후세에 전할 방법이 없다. 제호에 관해 논의를 해보라 라고 진시황이 이제 명령을 했고, 결국에는 그 관리들의 논의에 따라서, 이건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폐하께서 의병을 일으켜 폭군을 주멸하시고 천하를 평정하여 전국을 군현으로 삼으셨으며 모든 법령이 하나로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은 상고 이래로 미중유의 큰 위협이고, 오제의 위협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신들이 박사들과 신중히 논의하여 결론을 얻었습니다. 옛날에 천황, 지왕, 태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태왕이 가장 존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왕을 태양으로 바꾸도록 조노를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금 기억합시다. 이거는 기억합시다. 왕의 명령을 제라고 하고 왕의 영을 조로 바꾸고 황제가 스스로를 자칭하는 용어를 짐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이 이후로 황제가 스스로를 자칭하는 단어 용어로 짐이라고 하는 표현이 자리를 잡은 거죠. 그 다음 이제 시호제에 관련된 얘기죠. 또 하나 특징은 우리가 진시황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시황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호를 없앤 거예요. 시호. 왜? 시호라고 하는 것은 죽은 이후에, 그러니까 황제가 죽은 이후에 후대가 평가하는 거잖아요. 평가해서 그 시호를 정하잖아요. 이거를 못하게 한 거예요. 어딜 감히 황제를 신하들이 평가하느냐. 그래서 시호제를 폐지하고 2세 황제, 2세, 3세 이렇게 되면 만세로 이어지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그냥 시황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건 1세 황제고요. 그 다음은 2세 황제가 될 테고 3세 황제가 될 테고, 그래서 시호제를 폐지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호해가 황제 이른 이후에 정식 명칭은 2세 황제죠. 시황제가 있으니까 2세 황제, 3세 황제 갈 테지만 진나라는 곧 멸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시호제를 폐지했다도 같이 기억해 두시죠. 그래서 선대를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를 추징하는 관행을 폐지해서 2세 황제, 3세 황제라고 하는 시호제를 폐지한 것도 진시황제의 행위입니다. 네, 다음 군현제의 성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군현론과 봉건론이라고 하는 이 두 용어를 조금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아마도 20세기, 그러니까 신의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과연 국가의 시스템을 무엇으로 하는 것이 가장 도덕적이고 옳은 것이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란이 일어나거든요. 그 출발점이 되는 게 왕관과 이사의 그 대립입니다. 승상이었던 왕관은 봉건제를 주장했고 여기에 이사는 군현제를 강력하게 주장하죠. 사실 군현론, 봉건론은 좀 시마투에서 다뤄야 될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결국에는 이사의 논의가 채택돼서 군현제가 채택되는 거고요. 이사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이사의 논리가 이거예요. 주 문왕과 무왕은 일족의 자제를 많이 봉건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원수처럼 서로를 공격하였고 제후들이 공멸하는 그와 같은 상황은 주나라 천자도 금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복지에 다시 제후왕을 세우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군현론과 봉건론은 왕도론과 패도론이라고 해서 왕도와 패도의 논쟁으로 확대되기도 해요. 유가적인 왕도와 법가적인 패도의 대립으로 이제 당나라도 다시 한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편전쟁 이후에도 한 번 더 나오게 되긴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 시험을 내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어려우니까요. 물론 관련해서 논문은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일본에서도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의원 내각제를 채택할 것이냐, 대통령제를 채택할 것이냐를 두고 봉건론과 군현론을 끌어와서 설명하는 사례도 보여요. 그래서 이게 전통적인 지식인들의 머릿속에 군현론과 봉건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현제의 선택을
채택을 정리를 하면은 전국을 36개의 군으로 나누고 거기에 관리들을 파견하는 거죠. 장관과 차관, 그리고 군사 업무를 담당하는 위, 이 위자는요, 앞으로는요, 무조건 군사나 어떤 치안이나 어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군사적인 용어예요. 그리고 감찰관이 감을 설치하고 파견하고, 그리고 군아래 현을 둬서 장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는 게 검수라고 하는 단어. 이 검수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진나라 때만 보이는 특징이에요. 검수라고 하는 단어를 딱 보시면 아 이거 진나라다 바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에 대한 칭호를 검수로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9년제의 역사적인 의미를 정리하면 시족제의 해체, 군주권의 강화, 관료제의 발생. 이건 너무나도 마찬가지죠. 다음 새 영토의 개척. 이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왜냐하면 기존의 지배 영역에서는요, 행정구역이 다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꾸는 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영토가 이렇게 되는데 새로운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통치할 것이냐. 9년제의 출발은요, 사실은 영토의 확장과 개척과 긴밀하게 떨어진다, 맞아떨어진다. 이 정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테고, 그리고 9년제와 법률은 수호지 진간에서 자세하게 설득이 가능합니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으로 통일정책입니다. 근데 통일정책을 그냥 단순히 어떤 진시황이 통일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걸 뭐랑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군요. 관료제의 발달 혹은 국가의 통치 시스템의 완성, 정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봐야 돼요. 관료제의 운영, 국가의 통치 시스템, 이 맥락이에요. 그냥 진시황이 무슨 소시오패스처럼 정돈된 걸 좋아하고 통일된 걸 좋아하고 이래서 통일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되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의 통일된 제국을 완성했잖아요. 진시황이 통일 제국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면 이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관료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통일된 원리가 필요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거와 관련된 겁니다. 문자, 도량형, 화폐. 아니, 생각해보세요. 관료들마다, 각 지역마다 쓰는 문자가 달라요. 이거 행정 작업이 가능할까요? 가령 춘천에서 작성한 공문서가 있어요. 근데 이 글자랑 춘천에서 만든 글자랑 문서 글자랑 서울하고 달라. 서울하고 문자가 달라요. 이거 행정 운영이 가능해요? 부산에서 만든 문서는 또 달라요. 이러면 행정 운영이 돼요? 안 되죠. 당연히 문자를 통일해야죠. 일관되게 신속하게 어떤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통일 제국이니까 당연히 문자도 통일해야죠. 그래야지 행정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도량형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그쵸? 그럼 춘천에서 올해 춘천에서 세금을 100만 원 걷었습니다. 걷었는데 이거를 서울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90원이야. 90원이에요. 90원은 좀 너무 심했나? 90달러야. 달러예요. 달러. 90달러 또 너무 심했나? 잠깐만, 100만원, 9만 달러, 9,000달러, 9,000달러예요. 아니, 서울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달러고, 춘천에서 쓰는 화폐 단위가 원이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통일된,
회계 운영이 안 되잖아요. 또 부산에서는 엔화로 올려요. 엔화. 부산에서는 엔화를 쓰고 서울에서는 달러를 쓰면 이게 국가 회계 운영이 안 돼요. 당연히 도량형 통일해야죠. 춘천에서 쌀을 1kg 올렸는데 서울에서는 무게 단위를 파운드 왔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도량형 통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화폐도 마찬가지고. 이게 전부 다 관료제의 발달 혹은 관료제의 확립 그리고 국가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돼 있는 거라고요. 다. 단위도 통일해야 돼요. 단위도 통일해야 되고요. 문자도 통일해야 돼요. 당연해요. 통일제국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조치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둬야 될 용어는 전서체입니다. 진나라의 글자의 명칭은 전서체예요. 전서체. 전서체 꼭 기억하십시오. 뒤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서체. 또 하나 화폐는 반량전이다. 반량전. 근데 무게 1량이 24수예요. 대략 16g 얘기하는데 이후에는 좀 얘기가 달라져요. 은은 나중에 이제 명청시대가 되면 은은 1양이 g으로 환산하면 28g 정도 돼요. 28점 몇 g인데 이거는 청동이잖아요. 청동. 그러니까 화폐 단위는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청동으로 만든 화폐 1양을 보통 24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반양전은 여기에 따르면 대략 12수짜리 동전이겠네요. 대략 뭐 8g짜리 동전이겠네요. 그럼 5수전은? 5수전은 얼마야? 5수전은 24분의 5 해야 되는데 24분의 5 한 무제가 만드는 5수전이요. 이거예요. 24수 요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5수전은 훨씬 더 소액 화폐죠. 요거는 반량전은 12수 화폐잖아요. 12수짜리 화폐잖아요. 5수전은 5수짜리 화폐잖아요. 소액 화폐지. 그쵸? 그쵸? 그래서 한 양이 24수고 반양전은 상당히 고액 화폐다.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또 하나 진나라의 화폐는 청동주화인데 가운데에 사각형 구멍이 뚫린 원형 방공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동전이 있으면 가운데에 네모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거 구멍이에요. 구멍이 뚫린. 근데 이러한 동전의 형태가 후대에 전송돼서 후대의 어떤 기본형이 되는 거죠. 그 전에 막 이렇게 칼 모양의 화폐도 있었고, 그쵸? 그리고 이런 덩어리 모양의 화폐도 있었고, 이것을 이러한 동전 형태로 통일한 거죠. 반양전으로. 이 반양전도 꼭 기억해 둡시다. 오케이. 도량형의 통일도 역시 원활한 행정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대외 원정입니다. 대외 원정은 또 하나 이게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목념의 흉노 원정입니다. 흉노와 관련된 이민족 관련돼서는 전부 다 사실은 이제 심화2에서 다룰 얘기인데요. 목념의 흉노 원정. 흉노라고 하는 이 오랑캐는 꼭 기억하세요. 진나라는 물론이고요. 한나라 시대까지도요. 이 북방의 흉노를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요. 사실은 진한의 역사가요. 제대로 설명되지 않아요. 흉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흉노.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진시 황제는 바로 이 흉노 원정을 목념에게 지시를 합니다. 초원지대의 흉노는 진시황에게서도 어쩔 수 없는 강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숫자가 많고 뭐 전투력이 세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원래대로면은 두 흉노족하고 진나라 병사가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흉노가 다 죽어야 되잖아요. 진나라가 승리하든 아니면 진나라가 다 죽든. 그런데요, 유목민족들은요, 전멸하지 않아요. 도망가면 돼요. 못하고 말 타고. 토벌이 안 돼요. 토벌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또 이 흉노의 땅은 사막과 초원지대로 엄청나게 넓잖아요. 진나라나 한나라나 이 흉노조를 완전히 멸족시키려면요. 여기를 다 군사적으로 점령해야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진나라건 한나라건 혹은 그 어떤 후대의 왕조이든요. 유목세계를 완벽하게 정벌하거나 제압한 왕조는 찾아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들은 도망가면 되니까. 결국엔 어쨌든 몽염을 파견해서 흉노족을 몰아내는 데는 성공해요. 그리고 나서 설치한 건축물이 뭐다? 만리장성이다. 오르도스 황하 이남서부터 해서 산해강까지 이어지는 만리장성의 출발점은 바로 이 몽염의 흉노원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만리장성은 진시황의 만리장성에 이어서 이제 명나라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뭐랄까 보수하고 한 결과물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몽염의 흉노원정이다. 대략 통일하고 얼마 되지도 않아요. 통일하고 한 6년, 5, 6년 사이에. 그러니까 굉장히 흉노는요, 엄청나게 까다로운 적이에요. 까다로운 적이라고요. 까다로운 적. 뭐 가령 예를 들면 미군이 베트남 전쟁 때 그 베트공들하고 싸울 때 굉장히 애먹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베트공은 게릴라 전술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정면전으로 이렇게 결탄이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몽염은 좀 기억합시다. 몽염. 다음 순행과 봉선인데요. 이거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어떻게든 시험에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심화2에서 다룰 얘기지만 진시황은 총 5차례에 거쳐서 지방을 순행해요. 그냥 순행을 하고 좋았다가 아니라 각 지역에 각성문을 남긴다고요. 각성문. 그래서 역산, 태산, 낭야대, 지부산, 동환, 갈성문, 회계산에 각성문을 남겨요. 이 각성문의 내용으로 조금 어렵게 내면 진시황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순행 과정에서 태산에서 그 유명한 봉선의식을 치르는 거고요. 천하를 통일한 패자로서 신에게 그것을 알리고 어떤 그런 일종의 어떤 그런 세레모니, 봉선의식. 그 다음에 봉선의식을 시도했던 사람이 한무제죠. 그래서 태산봉선 2회 순행 도중에 태산에서 봉선의식을 치렀다. 그렇습니다. 다음 제국의 붕괴입니다. 뭐 이거는 개론서 정도로 외워두셔도 상관없어요. 대규모의 토목공사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만리장성, 아방궁, 여산릉, 병마용행 등등이 바로 시황제의 어떤 대규모 토목사업의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좋지 않죠. 다만 이제 아방궁이라고 하는 이 궁을 좀 더 한 발짝 들어가다 보면요, 어떤 진시황이 상정한 황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 아방궁의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지도를 봤지만 여기 이제 위하가 흘러요. 미수가 흐르는데 아방궁이 밑에 있거든요. 여기가 밑에 아방궁 여기다가 칩시다. 그리고 진나라 황실이 그 황궁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방궁은 어떤 그 천체의 구조를 모방해서 이 위수를 은하수로 비정해서 황제가 거주하는 아방궁과 진물을 보는 황궁, 그리고 이 사이에 뭐 복도를 놓고 길을 놔서 어떤 그 천체에 거주하는
재의 모습을 지상에 구현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넘어가시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학문과 사상의 탄압, 진시황 하면 유명한 게 유가 사상들을 유학을 탄압한 거죠. 순우월이 유가 사상에 대해서 주장하자 이사가 여기에 대해 반발했고, 여기 이제 어떤 양측의 충돌로 그 유명한 분서갱류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유가를 옹호한 부소가 변방의 전선으로 차출됐고, 요거 좀 기억해 두십시오. 뒤에 다시 나올 거예요. 요거 기억해 두십시오. 원래는 부소가 후계자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방으로 차출되는 거죠. 요거를 주도한 사람이 이사고. 응? 근데 어쨌든 왜 이렇게 유가의 사상이 탄압을 받았는가라고 하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아마도 문제는 이 유가의 왕도일 겁니다. 전통적인 선진시대 유학 사상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황제를 설명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주왕이 통치자가 된 것은요, 덕을 쌓고 유덕하고 어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천자로 임명한 거예요. 하지만 황제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 군주권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유학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충돌한 거예요. 이게 해결되기 위해서는요, 유학은요, 유가 사상은 종국적으로는요, 지상의 절대 통치자인 황제의 황제권을 보강하거나 혹은 지지할 수 있는 형태의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건 동중서를 기다려야 돼요. 동중서 단계를 기다려서 유가 사상이 황제권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지만 권력 내부에서 중추 사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지. 이 단계에서는, 선진 단계에서, 그러니까 진나라 단계에서는요, 아직 유학은 황제를 설명할 수 없어요. 황제가 어떻게 해서 정통성을 갖고 정당성을 갖는지 이것을 설명할 논리를 만들어내지 못한 거죠. 그게 바로 분서갱류의 핵심일 겁니다. 유학이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서든 군주권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중국에 유입된 이후에도요, 어떤 기존의 사회의 가치관과 혹은 황제권과 이런 부딪히는 부분들을 다듬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게 위진남북조 시대고.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 사상사에서 되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국가 권력과 충돌되는 어떠한 사상도요, 그 자체로는 중국에 뿌리내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응한 논리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유학은 아직 거기에 안 됐던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에 대해서 유생들이 단체로 행동하자 그냥 함양에다 그냥 유생들 다 묻어. 이사의 건의입니다. 이건 분서에 대한 건의예요. 분서에 대한 건의를 보시면 이런 거죠. 신이 청하옵니다. 사관에 소장되어 있는 서적 가운데 진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불태우게 하십시오. 박사관에서 관장하는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 책으로 시, 제자백가의 저작을 소장한 자가 있으면 제출하게 하고 불태우십시오. 그리고 감히 시설을 인용해서 말하는 자는 처형하고, 옛날을 근거로 지금을 비난하는 자는 멸족하게 하소서. 관리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같은 죄로 다스리고 다만 없애지 않을 책은 의학과 관련된 책들, 복서, 전복과 관련된 책들, 농수,
농업과 관련된 그러한 서적을 제외하고는 모두 불태워버리십시오. 분서에 대한 이사의 권입니다. 결국에는 유가 사상이 법가를 기초로 한 진나라의 시스템과 맞지 않는다. 다음, 진시황을 조롱하는 주요 재료가 바로 불사선약의 희구이죠. 그래서 뭐 여러 방사들이나 사기꾼들이 진시황을 막 거짓말해서 막 이렇게 희롱하는 건데, 다만 시험에 나온다면 불사의 선약과 관련된 혹은 진시황의 어떤 그러한 불로불사에 대한 이야기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거예요. 시황제의 짐을 버리고 진인이 되다. 요게 이제 시험이에요. 시험에 나오면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진나라 방사가 서시건 뭐 방사가 노생이건 이건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요, 진시황이 계속해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방사들이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냐면은,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약을 입수할 수 없는 것은 악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귀를 없애기 위해서는 황제의 거처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 황제의 거처가 알려지면 악귀들도 알 테니까 황제가 하는 일이 안 되도록 악귀들이 계속 방해할 거 아니에요. 그럼 황제의 위치는 극비로 극비로 처리하면서 소수의 사람만 알게. 그럼 귀신도 모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황제는 진인이 되고 불사의 선약을 입수할 수 있을 겁니다. 진인은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젖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영원한 자입니다. 그래서요, 진시황이요, 황제 스스로를 자칭하는 진이라고 하는 칭호를 버리고요, 진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 짧죠? 짧긴 한데 어쨌든 그렇잖아요. 진시황이 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순간 귀신들이 듣고 진시황제가 어디 있어? 막 이러면서 방해할까봐 황제를 자칭하는 명칭인 짐을 버리고 진인이라고 하는 자칭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거라고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한 발짝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진시황이 불로불사를 노려서 뭐 어떤 그런 약을 찾아다녔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한 발짝 들어가서 진인이라고 하는 표현. 이게 한 발짝 더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다음, 이제 진시황이 이제 죽습니다. 곧 얼마 안 돼요. 210년에 죽어요. 그러니까 천하를 통일한 지 뭐 10년 간 넘어서 이제 한 거죠. 막내 아들이었던 호해와 동행한 5번째 순회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맏아들이었던 부소, 아까 변방으로 쫓겨난 그 부소가 제위에 올라야죠.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기의 기록이라서 뭐 이게 실제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판단 내리기는 어렵지만,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시황제는 자신 죽기 전에 자신의 재위를 부소에게 물려주고자 여러 장치들을 마련했고, 그것을 명령을 내리죠. 근데 그것을 이사호해의 환관이었던 조고가 진시황의 유언을 위조해서 호해가 이세 황제에 등극할 수 있게 칙서를 조작하고, 그래서 멍청했던 호해가 이세 황제가 되는 과정을 사기에서 자세하게 그리고 있어요. 뭐 사실관계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소는 이에 따라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이사는 이세 황제가 된 호해에게 독책술을 간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책술이라고 하는 용어는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시험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고요. 이사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요, 가장 먼저 나와야 될 게 아마 독책술, 간축핵서, 독책술, 뭐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독책술이 뭐냐라고 하면은 진나라가 9년제를 채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관료제는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예요. 관료제가 발전하게 될 거라고요. 관료제가 발달할 거라고요. 바로 이 사이 독책술은요, 이 폭증하는 관료들을 어떻게 통제할지에 대한 관리하고 감독할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래와 한비자가 이야기한 술과 상황이 이야기한 법을 결합해서 황제가 절대적이고 누구도 감히 반대의 말을 표현할 수 없고 누구도 반대할 수 없는 절대 권리, 독단성을 가진 황제의 위치에서 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사의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술로 읽느냐, 법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아마도 반응이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이 상황의 법을 가져와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존재, 만약에 요거를 상황의 법을 가져와서 이렇게 읽는다면 황제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감찰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형벌을 내리는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가렴주구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엄청 가혹한 통치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술에 포인트를 둔다면 황제의 존재는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죠.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죠. 그런 독단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한 파워를 바탕으로 관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될 거예요. 물론 이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법이죠. 당연히 기준은 법이죠. 하지만 술의 포인트를 맞춘다면 관리, 감독에 더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법에 포인트를 맞춘다면 처벌과 명령과 집행,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평가와 처벌. 아마도 이사의 본인은 후자에 가까울 것 같아요. 술에 더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호해는 법에 더 포인트를 둔 거죠. 그래서 황제는 명령을 하고 여기에 제대로 따르지 못하는 관리들을 처벌하고 여기에 가혹한 통치를 제대로 하는 관리들에게 훌륭한 관리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상을 내리고, 이렇게 되면서 진나라의 정치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게 요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마천은 냉소적으로 사기에서 쓰고 있어요. 한문을 읽으면 좋은데 이거예요. 끝부분만 볼까요? 상소문을 올리자 황제는 기뻐하였다. 이에 독책을 시행함에 더욱 엄격해져서 백성에게는 세금을 더 많이 가혹하게 거두는 자를 맑은 관리라고 하였다. 이세 황제가 말했다. 이 정도면 독책을 잘했다고 할 만하구나. 형벌을 받은 자가 길의 절반이나 될 정도였고 죽은 사람이 날마다 저작거리에 쌓여갔다. 사람을 많이 죽이는 자를 충신이라 하였다. 이세 황제가 말하였다. 이 정도면 독책을 잘한다고 말할 만하구나. 그러니까 이게 반복해가면서 어떤 호해의 아둔함과 그러한 폭군적인 면모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법가에서 되게 좀 뭐랄까,
함축적으로 이 법가 사상가들이 생각하는 군주의 모습은요, 아마 이 한 줄일 것 같아요. 심지어는요, 법가 사상가들은요, 도덕적으로 군주를 평가하는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요거만 좀 얘기해볼까요? 여기 재밌어서. 이게 법가 사상가들의 되게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법가 사상가들은요, 군주가요, 도덕적이건, 뭐, 윤리적으로 어떻건, 이거를 평가조차 하는 것들 용납하지 않아요. 황제는요, 법가 사상가에게 있어서 황제는요, 진짜 절대적이어야 돼요. 절대적. 진짜 절대적. 거의 하나님, 부처님하고 동기동창, 요 느낌으로. 동기동창 느낌으로. 그렇기 때문에요,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그 어떠한 행위도 용납하지 않아요. 따라서요, 도덕적으로 황제를 평가하는 것, 도덕적인 평가,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유가들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왜? 유가들은 맨날 이러잖아요. 그 유가 사상가들은, 유학자들은, 아니, 3대의 주공과 문무왕께서 그렇게 덕을 갖고 백성들에게, 덕을 베푸시는 그런 인자하고 어떤 그러한 도덕적인 삶을 사셨다. 근데 당신은 왜 그러냐? 이런 얘기하면은 법가 사상가들은 참지 않아요. 너가 뭔데 옛날을 들먹이면서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키냐? 황제의 권위를 손상시키면 법을 운영하는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심지어 도덕적인 평가까지도. 이게 법가 사상가들에게 되게 재밌는 거거든요. 나중에 나중에가 아니라 심화2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에 이사는 이제 조고, 환관 출신이었던 조고의 그 중상모략에 결국엔 이사의 가문이 멸문주화를 당하고요. 조고는 그 기세를 타서 이세 황제를 시해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고사가 있죠. 지록위마 에피소드. 지록위마. 사슴을 가리키며 말이라고 했다. 조고가 사슴을 가리키면서 저 말입니다. 그러니까 호해가 아니 저거 사슴 아닌가? 사슴인데? 주변 사람들한테 조고가 저게 사슴이야 말이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저거 말인데요? 그러니까 조고는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죠. 이제 황제 주변에는 아무도 그 황제의 편이 없구나. 내 편이구나. 그래서 이제 이세 황제를 시해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이세 황제를 시해한 이후에 호해의 형이었던 형의 아들이었던 공자영을 진왕으로 추대하는데 이 공자영은 이제 쿠데타를 통해서 조고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미 반란군들은 관중을 공격하고 유방의 함양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왕영은 자살함으로써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다시 돌아가지만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가 사상가들은 감히 신하가 황제에게 직언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도덕적인 평가는 물론이고 황제의 결정에 반대하거나 혹은 거기에 수긍하지 못하는 그 행위조차도 용납하지 않는 것. 그리고 초한의 경쟁이 이어지는데 이 홍문연은 사실은 그 사기의 그 항우 본기에서도 문장이 좋고 어떤 되게 극적인 되게 재밌는 장면이기도 하긴 하지만 글쎄요, 이게 시험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홍문연이 뭐냐면 요 얘기를 하려면은 항우가 회왕을 의제로 추대한 이후에 의제가 모든 그 재혼 아니고 모든 장군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은 누구든지 먼저 관중에 들어가는 장을 관중의 왕으로 봉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사실상 이게 그 항우의 이야기죠. 항우의 그 결정이겠죠. 따라서
항우와 유방이 초한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요, 누가 먼저 관중으로 진입해서 진나라를 멸망시키느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방이 먼저 함양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진왕자염을 생포죠. 제가 앞에서 자살한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자살하지 않아요. 생포예요, 생포. 항복해요, 항복. 진왕자영이 유방에게 항복하고요. 유방은 진왕자영을 죽이지 않고, 이제 그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그 관중 지역을 통치하는 세 가지의 간소한 법률, 약법 3장. 이 단어도 좀 기억합시다. 약법 3장. 그래서 살인, 절도, 상해 이 세 개의 법을 위반하는 자만 처벌하고 그 외의 가혹한 진나라의 법률을 모두 폐지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형식적으로 유방은 항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디서? 관중에서.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유방이 먼저 관중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항우가 진짜 미친 듯이 이제 군대를 몰아가지고 관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관중의 고 함곡관을 돌파하고 함양 근처의 홍문에 주둔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방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문에서 유방과 항우가 만나는 그 장면이 사기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이 여기서 이제 사죄를 하고 뭐 이렇게 연회를 베푸는 과정에서 유방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그 얘기가 바로 이 홍문연이에요. 그래서 당시 항우의 책사였던 범증이 유방을 암살하고자 해야 된다고 항우한테 계속 제언을 하거든요. 근데 항우가 계속 꺼림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천하의 영웅인 내가 비겁하게 쩌쩌쩌. 그러면서 결국에는 유방은 뭐 하늘이 돕기도 했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유방을 암살하는 데 실패하고요. 이때 그냥 범증이 통탄을 하면서 땅 모자를 집어던지면서 내가 이런 어린애들하고 같이 내가 천하를 어떻게 논의하겠냐 그러면서 아주 분노한 그 장면들, 되게 유명한 홍문연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비를 암살하려고 할 때 이 항백이 칼춤을 막아내면서 유방을 구해내고, 이때 개백정 출신의 번쾌가 나와가지고 숙시지 딱 하는 장면. 근데 이게 뭐 어쨌든 시험에 나오긴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그런데 어쨌든 이 홍문연에서의 결국에는 유방이 관중 지역을 이제 항우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고요. 항우는 회왕을 앞세워서 진나라를 멸망한 이후에 18왕을 분봉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약속대로면은 유방이 관중의 왕으로 봉해져야 됐지만 항우는 그 약속을 어기고 진에 항복한 장수 3명에게 3등분해서 관중을 분봉해요. 그리고 유방은 한중의 한왕으로 봉합니다. 한왕. 여기에 유방은 굉장히 분개를 하고 한왕으로서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본격적으로 항우와 이제 전면전을 펼치는 초한의 경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전에 잠깐만 지도를 좀 봅시다. 지도를 봐야 돼요.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도를 봐야 이해할 거예요. 좀 줄일게요. 여기 보시면 아마 황하가 이렇게 흘러서 내려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흘러 내려갈 겁니다. 여기가 황하예요. 그리고 여기가 관중이잖아요. 관중 분지예요. 여기서 위수가 흘러서 황하로 들어가겠죠. 여기가 관중이라고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관중이 여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여기가 진령이거든요. 진령 바로 밑에 아주 작은 분지가 하나 있어요. 이게 한중입니다. 여기에 유방을 한왕으로 봉한 거예요. 유방을 여기다가 봉한 거예요. 원래 약속대로면 이 관중에 아주 천혜의 요지고 군사적인 요지를 유방에게 약속대로 넘겨줬어야 됐지만 그 대신에 한중의 땅을 유방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한수가 흘러내려요. 그 밑에가 바로 스촨 분지입니다. 사천 분지.
그 사이 관중 분지와 혹은 위수 분지와 사천 분지 사이에 진령을 끼고 있는 이 작은 분지, 여기가 한중이에요. 항우는 바로 유방을 이곳의 왕으로 봉한 거죠. 그리고 이에 분노한 유방이 한중으로부터 군사를 내서 관중 지역의 여러 왕들을 깨부수고 관중을 차지하고, 그리고 항우와 본격적으로 천하를 다투는 그 과정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압도적인 전력이었지만 항우는 엄청난 실수를 하죠. 바로 자신이 추대한 의제를 살해해버리면서 유방에게 항우 토벌의 명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열세로 전환돼서 수세에 몰리던 항우는 유방과 함께 홍구에서 만나서 앞으로 우리 두 사람이 천하를 양분하기로 합의를 합니다. 하지만 유방은 이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죠. 홍무년의 그러한 실수를 유방이 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에 그 홍구에서 만남 이후 항우를 기습하고, 이에 따라서 항우는 패퇴의 끝에 결국엔 해하에 포위돼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어떤 초한의 경쟁이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시험에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문학적으로나 어떤 그 소설, 문학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면 홍구지약, 홍문연, 요 두 개 정도? 글쎄요. 근데, 쉽지 않아요. 한나라가 나온다면은, 한나라가 건국된 다음이 나오겠지. 이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좋습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멸망과 초한의 경쟁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나라의 전한의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전한의 역사는 좀 무제는 별도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동양사 개로운 한나라 부분 읽어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